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아주 여러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연력학 제0법칙과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연력학 제1법칙과 내부 에너지에 대한 관계,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져 있는 네 가지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요, 개의 세 가지 평형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비평형 상태로 가기 위한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 세 가지도 또한 꼭 주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열 용량과 그 다음에 비열 용량에 대해서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합 비열이라는 것과 정적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엔트로피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자발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는 이유를 우리가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4번은 그것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이란 에너지의 전환, 또한 열과 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연구 대상이 여기 세 가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 또는 열과 일의 상호작용,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주로 액상과 기상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화공 연력학의 주된 것은 물질과 그 물질의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과제가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고, 또한 물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외부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도와 압력 등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태와 에너지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질이 보유한 에너지와 같은 연력학적인 특성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개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체나 물체의 집합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개를 둘러싸인 것을 우리가 주위라는 말로 부르게 되겠고요. 이 개와 주위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고립개, 닫힌 개, 열린 개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이 고립개는 물질과 에너지가 전혀 교환이 되지 않는 개, 이걸 고립개라고 하고요. 닫힌 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교환이 되지만 에너지는 교환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다 자유롭게 교환이 되는 개를 우리가 열린 개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개와 주위, 또한 이것을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때 물질과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을 개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겠고요. 개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주의라는 말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와 개로 이 경계를 통해 들어가고 또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물질과 에너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질과 에너지가 개를 통해서 들어갈 때를 우리는 항상 값을 칠 때 우리는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 개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질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과
일의 형태로 개로 전달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열과 일의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임무에 이게 제가 읽을 때 풋사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풋사이가 임무의 기호를 그냥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닷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낼 때 우리가 닷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head 있습니다. 이거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hea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head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요것은 바로 질량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질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hea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풋사이 m, 하천사 m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몰수로 나누었을 때를 제가 풋사이 m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호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몰수를 나타내고요. m은 질량.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텐데 이때 대문자 m은 분자량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VM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VM, 몰 부피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이것은 전체 부피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몰수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전체 부피가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Q.이라고 하거나 Q.head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Q에 해당하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바로 닷은 시간으로 나누어진 것, head은 질량으로 나누어진 것,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의 크기나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더해서 더하게 되면 그 값이 더한 양만큼 늘어나는 성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량 1g 더하기 1g은 2g이 되죠. 부피 1리터 더하기 1리터는 2리터가 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이 해당 성질에 해당하는 값들도 더불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과 무관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도, 압력, 밀도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기압에서 20도씨라고 하게 되면 대기압 더하기 대기압 한다고 대기의 압력이 갑자기 이기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온도도 대기의 온도가 20도인데 20도 더하기 20도 한다고 해서 40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20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이 있는데 풍선의 대기압에 20도씨에 있는 풍선이 있습니다. 이때 풍선 또 하나가 똑같이 20도씨의 대기압인 상태로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는 증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 안에 있는 압력은 그대로 대기압이 되겠고요. 온도도 그대로 20도씨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를 꼭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에 있어서 이 크기 성질을 물질의 양으로 나누게 되면 이 세기 성질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것, 이게 비체적이 됩니다. Vhead. 밀도가 바로 비체적 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예,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비체적을 분의 1 한 것이 바로 밀도가 되는 것이죠. 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U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U햇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당의 내부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VM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위 몰당 부피라 그래서 몰 부피를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워크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 또 열이라는 것도 줄이라는 단위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제가 크기만 갖고 방향이 없는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1에 해당하는 정의는 힘 곱하기 거리의 차원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F 곱하기 L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F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압력 곱하기 부피하고도 같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당하는 면적과 길이에 해당하는 L이 곱해져서 바로 부피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적분에 해당하는 기호로 쓰게 해주시게 되면 힘 F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L만큼의 변화량이 있을 때 이것을 적분한 양이 바로 곧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압력과 부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P 델타 V가 되는 것이죠. 이 결과 1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변화에 의하게 되면 어느 일정 압력 하에서 부피 변화에 관계되는 것이 1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바로 걔가 주의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걔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힘이 가해져서 외부로 주위로 이만큼의 양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된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전도, 대류, 복사 등의 형태로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열이 개에 가해지게 되면 이 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우리가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열과 잠열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량을 나타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도 맨 마지막에 알고 있는 우리들의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알고 있죠. 이것은 다 동일하게 일에 해당하는 것인데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 관계가 유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힘에다가 F는 ma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겠고요. 이걸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가속도가 되는데 이걸 속도에 대한 것으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때 해당하는 힘을 무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중력장 하에서의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었고 운동 에너지를 EK,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게 되는데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exact differential이라고 했고요. 경로 함수는 inexact differential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질 때 이 상태 함수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그랬냐면 처음 상태와 나중의 상태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쳤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 라고 했습니다. 무관하고 오로지 초기 상태와 맨 마지막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는 온도, 압력, 여기가 비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지만 이것은 비체적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에너지, 밀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함수들의 미분은 그 값의 미소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압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압력 차에 해당하는 요 미소 변화량으로 우리가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부피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경로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 함수하고는 달리 경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이다. 즉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적분값은 바로 변화량이 아니라 그 자체에 해당하는 미소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과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면서 시간에 따라가 변화가 없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하겠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를 우리가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평형 상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 평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열역학에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정적인 조건이고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신적인 척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려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개별 입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상태는 분자나 원자가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전체 시스템의 개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성질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열적 평형 상태.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을 해서 평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일 경우를 우리가 열적 평형이라고 하겠고요. 압력이 일정하여서 힘의 관계에 따른 그 움직임이 없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역학적인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확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가 한 곳에 누출이 되게 되면 그 기체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질량이 많은 곳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바로 화학 성분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동하려고 하는 힘. 그랬을 때 이 화학 포텐셜이 일정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물질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학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는 크게 세 가지, 열적 평형, 역학적 평형, 화학적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평형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을 구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적 평형의 경우에는 온도, 역학적 평형의 경우에는 압력, 화학적 평형에 관한 것은 화학 포텐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적인 관점은 그냥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던 요 설명으로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역적인 과정과 비가역 과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역 과정을 리버서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걔가 열역학적인 평형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만 변화량을 일으킵니다. 그렇게를 해서 걔가 어느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 또 다른 상태, 또 다른 상태로 이 방향으로 진전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얘를 아주 이제 조금 얹었던 것을 제거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엔트로피 변화가 0에 가깝고 열 손실과 마찰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이고요, 이상적인 가정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서는 이 가역적인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역으로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마찰이나 열손실, 난류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비가역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상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력학에서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외부의 영향이 없을 때 이 상 또는 개는 언제나 평형 상태로 가고자 합니다. 평형 상태로 가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의 상태는 몇 개의 세기 성질에 의해서 완전히 계산 표현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세기 성질의 숫자를 우리가 자유도라는 말로 썼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연력학에서 이를 계산할 때는 보통 가역 공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역 공정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상적인 상황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 공정에 있어서는 그 가역 공정에서 계산한 결과에다가 효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는 실제 공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사값을 얻는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